오늘은 그 퇴계의 그 인생, 이퇴계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뭐 잘 모르잖아요. 예.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퇴계와 기고봉의 편지를, 진지한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 있었던 그 어떤 두 사람의 학문적인 그 논쟁이 아니라 이것은 사상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그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기와 리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이 말의 그 레토릭을 걷어내고 볼 적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사실은 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떠한 뭔가 그것은 이제 초월적인 존재자로서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양인들은 그걸 초월적인 존재자로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떠한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마음의 그 초월적인 도덕적인 그 본체가 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더 무서운 하나님이죠. 우리가 밖에 있는 하나님이야 뭐 안 믿어도 되는 거야. 자기 술 취해서 잊어버리면 하나님 뭐 교회 안 나가면 그만해요. 사실 하나님 믿는다만 나면 교회 안 나가면 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인의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본원적인 마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서도 그 유동식 선생님이 그 재미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가 만약에 그 선교사가 와서 선포한 것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명한 신학자죠. 연세대학교에 계시고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그러면 그 인천에 알렌이 처음에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왔을 때 그 뒤에 그 졸랑졸랑 개를 데리고 왔으면은 그 알렌 뒤를 따라오고 졸랑졸랑 따라온 개 같은 게 하나님이냐. 결국 그러면 한국인들은 그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 믿었던 사람이지 어떻게 그것이 알렌이나 뭐 그런 언더우드가 와서 선포해서 비로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있게 됐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그 양반이 나는 그 정년 퇴임 그 정동교회에서 그 퇴임 연설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최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퇴계와 기고봉의 이 논쟁은 아주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초월과 내재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감정과 이성의 문제, 현대말로 한다면 감정과 이성의 문제, 그리고 나의 마음과 외물, 대상세계의 문제, 이런 인식론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우주론적인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이 문제를 놓고 이들은 세계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 세계적인 토론이라는 말에는 직접 기독교는 여기 안 들어와 있다고 그래도 그 서구 그 인도 유로피안 사고를 대변하는 이미 산스크리트라는 서양 언어를 통해서 들어온 불교를 통한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었고 수당대까지 아주 활발하게 들어와 있었고 그 불학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유학을 한국 사람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고봉과 퇴계의 사단칠종 논쟁은 이런 거시적인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동양인들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고봉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기본 입장은 리라고 하는 것이 기와 따로 있어서 따로 있어서 그 본원이 따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로 이해돼야 되고 그 하나의 그 기적인 어떠한 그 인간의 그 기의 발현의 어떠한 방식에 있어서 그 올바른 것을 우리는 리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퇴계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어디까지나 그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그 너무 자네는 뭐 이런 말하는 홀륜만을 좋아하고 분별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결국 인간이 산다는 건 뭘 분별해서 생각할 땐 해야 되는데 너는 그 분별을 안 하고 하나의 어떠한 그 기과 리와 하나고 정과 사단과 칠정이 하나라는 그 팩트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 그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보면 인간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퇴계는 끊임없이 반박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쭉 여태까지 이제 논쟁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건 오늘 마무리가 되겠으나 그 전에 이태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태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알기로는 이태계는 상당히 이제 이태계의 여기 정석태 선생님은 연월일시 연보를 다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태계의 모든 관한 이태계의 모든 문집에 모든 문헌에 편지고 뭐고 모든 문헌에 있어서 그거를 이태계의 연월일로 다 분류해서 이렇게 방대한 4권인가 5권인가? 4권입니다. 4권의 그 방대한 연보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한 개인에 대해서 전통적인 개인에 관해서 만들어진 가장 방대한 연보입니다. 그 연보를 만드신 정석태 선생님께 우리가 퇴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30분 듣고 대화를 시작할까 하는데 하여튼 퇴계는 원래 무인, 조상은 무인 집안이었다며요? 아닙니다. 퇴계 집안은 죄송합니다. 그 아전집이고 아마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그 진보, 안동 이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그 두루에 정착했다가 두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 안쪽에 가면 주촌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정착을 했다가 거기서 한 집안이 막내집 개자 양자 이을 개자에다 변양자인데 그 어른이 저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온해라는 곳으로. 우리가 그 도산에 가보면 퇴계 종택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온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셨는데 온해는 그 지금 알고 있기는 대단히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로 올라가면 아마 제 생각에는 5일쯤이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통하는 요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대부들이 정착하는 곳 거의 대부분이 그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정착합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읍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서울로 향해 있어요. 그 조선의 전 사대부들은 그 길이 전부 서울로 향해 있습니다. 벼슬길로 향해 있습니다.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죠. 개자 양자는 사실은 자기 장인이 단종하고 어떻게 되냐면 단종하고 이종 사촌간일 겁니다. 그분은 그 댁과 초시를 하고 봉하의 어떤 훈도를 지내다가 그러니까 세조가 왕이 찬탈했다는 것을 듣고서 벼슬길을 접었습니다. 그래 그 야인 기질이 있는데 지금도 온해에 가면 국망봉이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온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어디를 바라볼까요? 영월이요. 예. 그래서 국망봉이 있습니다. 그게 퇴계 출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개자 양자가 아들을 2분 놓으셨는데 한 분은 그 퇴계 선생 윗대고 한 분은 이제 송제인데 송제 그 어른이 사실은 참판을 지냈죠. 참판까지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저 되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39인데 태계가 난지 낳자마자. 7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태계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몰라요. 그 6기에 나오는데 그 선대 빗도로 갖다 하겠다고 그렇게 그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컸거든요.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컸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숙부가 그 조카들을 잘 돌봤습니다. 유부유자라고 옛날에 그 뭐 천자문에 나오나요? 그 자기 자식처럼 그 조카들을 돌봐가지고 조카 중에 두 사람이 대과에 급제합니다. 하나는 태계의 넷째 형님이 대과에 급제하고 이어른도 참판을 지냈고 그 다음에 태계 넷째 형님도 참판벼슬까지 지냈습니다. 이기 때문에 죽거든요. 이기 아시죠? 예. 이기 때문에 결국에 죽음을 맞는데 50세 때 태계하고는 입장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다른 집안에 가면 참판까지 지내면 큰 조상이죠. 불천인데. 엄청나게 큰 조상인데 태계한테 가려가지고 그 두 집들이 저거 하지만 하여튼 그 퇴계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후처를 그러니까 전처를 전모가 그러니까 김씨인데 전모는 의성김씨라고 그랬죠. 예, 의성김씨 전모는 그 위에 형제 5분인가요? 놓고 돌아가시고 밑에 또 해서 7형제일 겁니다 아마. 7형제고 그러니까 육남 일녀 중에 막내라고. 예, 막내죠. 그러니까 그 둘째 소생으로 후처에서 사남이 예, 나왔다고? 예, 의성김 씨한테서 사남 있고 그다음에 호치에서 두 어른과 세 어른이 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춘천박 씨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생모는 춘천박 씨고 전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가리지만 옛날에는 전모 후모 할 때 그건 가리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안 가려요. 자기 어머니로 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춘천박 씨 소생으로 두 어른이 그 대과에 급제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전때까지는 뭐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도 뭐 학문을 한 사람이지만 그 의성김 씨에서 책이 많이 왔다며 이쪽 집으로 그거는 전문만 그렇습니다. 응? 예, 전문만 그렇고 정확히 확인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뭐 내학김 씨는 예,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예. 그 의성김 씨 부인 쪽에서 그 누구가 저 사위가 똑똑하다고 책을 많이 줬다고. 제가 보기에는 태계가 읽은 책의 상당 부분은 서울 가서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읽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왔다는 거는 내학김 씨들이 세과시하려고 그 과도하게 자기 그 뭐지 태계한테 좀 태계 집안으로 붙어서 자기 집안에서 많은 것이 왔다고 문안이 거기서 왔다고 그쪽 말로 하면 문안이 그 내압 아시죠? 의성김 씨들이요. 저쪽에 그 내압김 씨들 쪽에서 왔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붙은 것이지 태계 공부의 대부분은 서울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대과를 급제했던 숙부라든지 형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누구냐 하면 농암 이현보란 분이요. 그 예안의 어떤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 어른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는 것이지 그 안동이 물론 나중에 그 조선의 어떤 문화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라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 조선조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어떤 정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지식의 중심이라는 것이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선의 사대부들의 모든 터전과 서울은 바로 직통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굉장히 어머니는 뭐 이렇게 뭐 저 신사임당처럼 뭐 이렇게 유식하거나 그런 여자는 아닌데 그 무슨 박씨라고? 뭐 춘천박 씨요. 춘천박 씨인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했던 모양이에요. 예. 실제로 뭐냐면 칠형제가 만약에 재산을 논아 갖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것은 거의 흔적도 없죠. 그 형제 균분 아닙니까? 아시죠? 형제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사실은 재산을 갖다가 장자 상속으로 몰아갈 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라도 양반으로 생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선주 후기에 이루어졌던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는 전부 뭐로 떨어뜨리냐 하면
몰락 양반에서 평민으로 떨어뜨려 가는 것이죠.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임난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상속이 딸까지 균분 상속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가 중심의 이 종법제도라는 거는 임난 이후에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고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여자가 셌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자가 센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굉장히 그 여성에 대한 이게 적인 줄 알지만은 굉장히 그 지금 말씀해드린 이제 임난 후 각박해지면서 야 우리가 나눠 갖지 말고 한 집이라도 살려가지고 그 집중 뭐라 그러지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재산 몰아주기를 하면서 어떻게인지 뭐냐면 3대의 그 급제가 안 나오면 이건 몰락하는 거니까 어떻게 집안에서 대과 급제자가 나와야 그 양반 행세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고 좌우지간 여기서는 그 평범한 박 씨가 그 아들 육남 일녀를 아주 그 빈곤한 살림에서도 야무지게 키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두 아들을 대과급제자를 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예, 그 당시로 봐서는 사실은 그 문과를 2명 낸다는 건 문과죠. 그리고 홍패를 2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인한테서 2장이 나왔으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하나들은 참판까지 냈고 40대, 5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하나들은 만민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뭐 어디에 비교할 수 없죠. 아마 신사임당보다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과 옛날에 과거 급제 한다 그러면 그냥 서울 와가지고 어디서 저기 앉아가지고 시험 보시는 건 줄 아는데 옛날에 대과 급제를 하려면 최소한 시험을 몇 년에 걸쳐서 5번에 최소한 그 사이사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장치가 있으면 5번은 봐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그 소과라는 게 이제 지방에서 보는 거죠. 뭐 해가지고 뭐 이 초시 복시가 있고 그리고 대과라는 거는 그걸 거쳐가지고 나중에 여기 뭐 그 생원 진사 된 다음에 여기 돼서도 그 다음에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를 다시 거치니까요. 우리가 최소한 여기 서울 와서 무슨 과거에 저기 앉아 있는 거는 그건 아주 최후의 선택된 사람들만 전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과라는 것은 그게 이제 결국 33인인가? 33명인데 태계가 통과했던 가보년 식년문과는 유일하게 26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험만은 강경 시험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강경에서 다 떨어뜨려 가지고 전시 응시자를 26명만 냈어요. 33명 안 냈습니다. 그때는 그 태계 넷째 형님 온계 이해라는 분하고 태계가 볼 때만은 과거 시험이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퇴계 인생을 여기 보면은 이상은 선생님이라고 제 그 은사 선생님이시는다마는 그 고려대학교의 아주 대학자셨죠. 이상은 선생님은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중국의 근세에 아주 우리 중국 철학의 대가의 모종삼이라고 있습니다. 모종산이라는 분하고 같이 북경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요. 그 당시 함경도 분인데 거기서 북경대학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북경대학을 정식 철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아주 참 우리가 잘 모르지만 대단한 학문적 경지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 이상은 선생님의 그 퇴계의 생애와 학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최근에 그 예문서원에서 이상은 선생님 전집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다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대개 그 이퇴계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사실 이렇게 펼쳐보면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가 많은데 이상은 선생님 것이 가장 되게에 그래도 그 저작을 다 서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제1기를 수학식이라고 불러서 연산군 7년에서 중종 28년까지 그러고 제2기를 이제 그 34세 급제 출신한 것으로부터 49세 경상감사에게 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관을 청한 시기까지 이걸 출사 시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제3기가 결국은 은거 강학의 시기라고 그래서 50세로부터 약 70세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 20년에 걸친 시기로 예. 나눠보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충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조금 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칠판을 이용해서 예, 칠판도 이용을 하고 좀 칠판을 이용해서 칠판보다는 모금하는 건 아니니까 1,000원짜리 지폐 갖고 계시면 좀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뭐 나중에 모금만 갖다 놓고 걷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내보시죠. 1,000원짜리 지폐 갖고 계시면 내보시죠. 5,000원짜리 지폐도 같이 내시면 좋습니다. 기왕 모금하는데 좀 더 많이 하면 좋죠. 예. 1,000원짜리 지폐? 예, 1,000원짜리 지폐. 근데 예, 요거 얼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앞면 보시죠. 전에 전에는 뭐냐 하면 그 보라색 지폐 때는 요 얼굴보다 태계 얼굴이 더 야위게 그려졌습니다. 이걸 그린 사람은 이대 회학가인가요? 거기 계시던 이유태 씨 아시죠? 이유태 씨가 그때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이유태 씨 자신의 얼굴하고 똑같게 그려놨다가 비난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얼굴을 좀 뽁닥하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태계의 상입니다.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5,000원짜리 지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율곡상이죠. 정자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항상 그 태계생 자손들은 좀 불만이 있는데 다른 얼굴인가요? 다른 상인가요? 다른 상입니까? 근데 율곡의 표준 초상은 뭐냐 하면 저걸 갖고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심의하고 복권을 씌우고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상이죠. 제가 몇 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이죠. 지금 기억이 좀 아삼삼한데 한 2006년인가요? 한국은행에서 저게 왔습니다. 뭐 고증을 해달라고 이 뒤에 게 사단이 났어요. 개상사단이요. 이게 사단이 나가지고 고증해달라고 와서 부국장하고 찾아왔길래 고증을 그래 하겠다고 미리 돈 만들 때 얘기를 들었으면 사고를 안 낼 건데 돈 다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제가 세상에 말이에요. 한국은행에 돈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고정료 많이 못 주겠다고. 왜 자기들 돈 만든 돈이 없다 그래요. 그래 어쨌든 많지 않은 돈 받고서 자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요 얘기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상상합니다.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지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거를 갖고서 출발을 삼아 보겠습니다. 태계에 대한 초상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는데 딱 태계의 어떤 얼굴의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옆에다 한글을 쓰겠습니다. 괜찮죠? 예, 죄송합니다. 태계 얼굴의 특징은 태계 자신의 특징, 모습의 특징은 딱 이렇게만 표현됐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태계의 숙부이면서 유일한 스승인 송제 이우숙 그분이십니다. 어려서 난 애의 특징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직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건 다 얘기합니다. 너른 이마 맞습니까? 이마가 넓다는 거. 이마가 넓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 특징이 안 나오지 싶은데요. 이건 영남 지방에서 아너른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애가 나서
이마가 아주 넓은 애들 그리고 얼굴이 긴 애들을 이마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마반이요. 얼굴이 길면서 이마가 넓으면 이마가 반 이상 차지하는 경우 있어요. 이마반. 그러니까 태계의 얼굴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이 길쭉하고 이마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이죠. 아래로? 예, 이마반이죠. 그거 하나만 특징이 남아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태계상을 어떻게 그려가야 될까요? 태계 자신은 심의와 복권을 쓴 것은 돌아갈 임시에 한번 입어봤어요. 쓰기만 하고. 실제 태계 때는 그 심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그게 선비들의 일상적인 복장이 됐지만 실내복이었습니다. 태계 자신이 생각하기는 실내복이었고 복권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썼습니다. 중에 모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은 건 잘못 그린 건 분명하죠. 태계가 생전에 쓴 게 아닙니다. 태계의 모습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5,000원짜리 지폐처럼.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태계는 교육자고 은사고 율곡은 경세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지폐는요. 세종대왕은 임금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대네요. 지들이 정해가지고요. 정할 때 상의 좀 하지. 예. 그러면요. 태계상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거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얼굴도 이렇게 파리하지 않습니다. 어려서 물론 주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역을 공부하다가 주역을 돌파를 못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의 숙부가 12살에 중종반정과 연관된 다른 일로 죽게 됩니다. 너무 과로해서 죽게 되면서 자기 스승을 잃어버렸어요. 태계는 12살 때서부터 숙부한테서 논어를 공부해서 논어에서 등력을 합니다. 그리고 숙부의 지도를 얼마간 받다가 10몇 세인가요? 15세인가요? 16세 때 죽게 됩니다. 숙부가 죽게 되면서 이게 돈이 왜 그렇게 모이나 이게 자꾸 숙부가 죽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지도받을 수 있는 선생 그러니까 조정에서 참판벼슬까지 지냈다 그러면 그 대과 공부를 하는 훌륭한 스승이기도 하죠. 과거 공부해야지만이 큰 공부로 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학문을 할 수 있는 기초 교과서들을 다 숙달을 하지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장도 숙달되면서 더 큰 공부로 갈 수 있죠. 그거를 할 때 마지막에 주역은 좀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걸 할 때 선생이 없었어요. 선생이 없어서 그때 공부를 과도하게 하다가 위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몸이 말랐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어려서 몸이 말랐다가 그 병을 계속 치료해 갔는데 노년까지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최성수 선생님 제가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젊어서 어떤 파리하던 그 인상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의 아주 멋스러운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아주 중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러면 태계의 상도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글씨 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글 같은 데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중년, 노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근사한 모습으로 변화해 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모습이 맞는 듯해요. 왜 율곡하고 태계를 구별합니까? 왜 율곡하고 태계를 구별하죠?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까? 일생에서 율곡과 태계가 구별됩니까? 태계가 진짜 이상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50세, 49세 벼슬을 버리고 가서 그 뒤에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하시죠. 대사성 나중에 또 했지. 예, 계속 했는데 여기서부터 가가지고요. 마지막에 자기 빗돌에 이렇게 쓰기를 소망했어요. 자기 빗돌에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 이렇게 쓰라 그랬죠. 진보라고 안 쓰고 진성이라고 태견 씁니다. 굳이. 이 이유는 뭐 전례하기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보가 본관인데 자기 선조 한 분이 진성군으로 봉군이 됐다가 그게 숙부 때문에 봉군이 됐다가 그게 삭탈이 돼요. 그래서 그 한이 가슴에 맺혀가지고 굳이 자기 본관을 진성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태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 지금은 진성이시라고 다 얘기를 하죠. 태계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쓴 거에 대한 난명의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만년에 은거하긴요. 만년의 벼슬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조정일도 깊숙이 관여하지요. 만년이 태계는 65세 이후는요.
1565년에 누가 죽냐하면 그때 세 사람이 같이 신유생입니다. 남명과 태계와 누굽니까? 누구요? 여걸 중에 여걸. 문정왕후. 65세에 죽고 당연히 1565년에. 죽고 나면서부터는 조정이 살림 손에 넘어오면서 그 조정에서 끊임없이 불러요. 쉴 날이 없습니다. 매일 사직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매일 올라가야 되고 언제 올라가냐 하면 1566년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한 몇 달 돌다가 돌아와요. 그 병인년 도병록이라고 기록이 있는데 뺑글뺑글 돌다가 2달 이상 돌다가 결국엔 나중에 아프다고 핑계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67세 때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예조 판서가 그 사직 허가가 떨어지는 그 순간 달아 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가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 그러냐면 명종의 상도 안 보고 인산도 안 보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있다가도 못 견디잖아요. 교서로 불러 제끼니까 어떡합니까? 68세 다시 올라가잖아요. 69세 때 내려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뭘 못했습니까? 벼슬을 사직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 65세 이후에 조정의 한 당을 이룬 쪽에 실제 후견인이에요. 그 당의 당수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퇴계가 이렇게 벼슬하고 이랬던 시기가 그 윤원임이가 그 왜 저 소윤 대윤에서 왜 싸우는 거 아시죠? 그 아마 역사들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다 그때에 하다가 이제 지금 아까 문정왕후와 더불어 윤원임이 실각하나요? 윤원영이 실각을 바로 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내 모르는 거는 퇴계라는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뭐냐면 그 조정에서 퇴계를 대접하고 부릅니다. 근데 과거에 이 사림의 전통이라는 게 우리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벼슬 안 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좀 멋있게 보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조선 이게 하구 등사고 이 유학이라는 거는 학문이 갖추어지면은 하구 등사라 그러니까 천자문에 있는 말이에요. 학문에서 넉넉함이 있으면 반드시 벼슬길이 오르라. 그러니까 항상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퇴계의 삶을 그러니까 지금 퇴계가 벼슬을 안 한 그러니까 태구한 이렇게 과연 벼슬을 안 한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벼슬을 했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퇴계는 최소한 조선 역사에서 그 끊임없이 벼슬을 주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그 어떠한 살림의 새로운 기품을 반드시 그 출사를 해서 나라의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퇴계는 근원적으로 그 학문에 더 마음이 끌렸던 거죠. 그 당시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소윤 대윤 싸우고 뭐 문정왕후가 지랄하고 이러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조남명도 뭐냐면 궁중에 앉아 있는 과부년이 저렇게 지랄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그 유명한 지금 조남명은 그렇죠. 우리 항상 평가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와서 근데 그렇게까지 그 당시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쪽에서는 벼슬을 전혀 나가지 않았는데 이 퇴계는 그래도 끊임없이 나가면서 또 끊임없이 물러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아이러니 속에서 이 평생을 보낸 사람이다.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퇴계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인간상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자학과 결부돼가지고 새로운 인간상. 정치판하고는 물론 그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를 아우르는 학문과 정치를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학문이 정치 위에 서는 하나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상. 어떻게 보면 거대 인격이 출현하는데 제가 임시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대가를 급제해가지고 이때는 학문이라는 것이 항상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진 그런 존재들의 출현. 그럴 때 그 존재들은 전대의 인간과는 구별됩니다. 교육자로 태계를 정의할 수도 없고 은사로 정의할 수도, 은사는 자기가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도산기에 너무 명백하게 나와요. 그래도 전대와는 너무나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후대에 나온 인물하고는 너무나 흡사해요. 그러니까 태계와 율곡은 같은 유형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학문에 잇따르지만 그 학문은 끊임없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냐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덕을 제고하고 학문을 제고하면서 그것을 현실로 적용해 가려는 그런 인간상의 출현의 제일 선두에 서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가 말을 잠깐만 여기서 미안한데 우리나라에서 조선 유학 한국 철학사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정립한 분이 이 현상훈 선생님이에요. 근데 해방 후 직후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하셨죠. 근데 현상훈 선생님이 쓴 이 조선 유학사, 그리고 뭐 지금 한국 철학사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태계조에 무슨 말씀을 하시 계시냐면은 이태계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치와 그 거리를 두면서 정치판에 나가서 노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학문을 하는 것만으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신념의 사나이들이 이태계 이후에 너무 많아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이전에 그 살인들의 조광조와 같은 그 어떤 그 날카로운, 자기 목숨을 바치더라도 나아가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정치를 참여하면서 나라를 바로잡았던 그런 기계들이 사라지고, 이태계로 인해서 괜히 이태계 흉내내다가 앉아서 공리공담만 일삼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런 얘기도 현상윤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선생님, 그 얘기하고 관련돼서 사실은 이때 새로운 인간상이 출현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와 문화, 학문이라는 것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한 인간형이 출현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서 태계를 접근한다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사실은 태계를 교육자라든지 그 다음에 은거 강학했던 사람으로 보는 시각은 제가 조사해 본 바는 근대 이후입니다. 근대 특히 일제 때 와서 그게 좀 더 가속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저기 할 수는 없지만 태계가 뭐 척실이 있었다며. 그거는 그리고 또 그 애인도 있었고 뭐 여자 관계를 못 잡았는데. 선생님 그 얘기를 그런 얘기 좀 해보야죠. 그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되게를 도덕군자라면 아는데, 되게가 낭만이, 로맨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즉실에 대한 문제부터 얘기를 해봐.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당황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숨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서부인 서모, 서조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태계가 21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허씨 부인이 3년 만에 죽어요. 3년 만에 죽는데,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바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추적해 간 결과는 30살에 결혼하고 27살에 죽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부인이 죽고 나서는 반드시 3년을 지난 다음에 속현합니다. 재혼합니다. 요새는 뭐 마누라 죽고 나면 빨리 치라고 다음 날로 빨리 저거 하려고 그런 얘기를 뭐 재혼하는데, 그렇지 않고 3년 지난 다음에 하는 게 보통 그 당시 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30살에 재혼을 하는데, 재혼했던 부인이 권씨 부인이라고 바보 부인입니다. 근데 권씨 부인하고 따라왔던 여인 같아요. 집안 살림을 전혀 못하고 애들 돌보지를 못하니까. 왜 바보야? 그 안동권 씨가 명문 중에 명문인데 사화에 뭐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여러 차례 납니다.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나간 다음에 돌아오질 못했어요. 부인을 아주 굉장히 불쌍히 여겼는데, 그 부인하고의 삶이라는 게 뭐
집안 살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돌보지 못하는 이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재상에 뭐 대추하고 이런 것들을 막 먹어 치웠다고 그래 뭐 태계 변명에 따르고 두루마리 뭐 빨갛게 기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만들어진 얘기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부인하고 관련된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살림을 살아줬습니다. 물론 금슬은 그 측실하고 더 나아요. 31살에 측실해서 소생이 딱 하나 납니다. 지금은 그 팔을 갖다 남의 팔하라는데 저쪽에 하동에 악양의 그 자손들이 청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청학동에 살고 있고 사실은 그에 대해서 뭐 태계 자신이 신경을 많이 썼고요. 자연스럽게 46세 권씨 부인마저 죽고 나니까 노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은 측실입니다. 46세에서 재혼하죠. 재혼하는데 재혼은 안 했어요. 할 필요 없죠. 뭐 부인이 둘째 분 권씨가 죽고, 예, 그다음에 결혼 안 하고, 안 그러면 했습니다. 그때부터 있던 측실을 정실로 올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측실을 정실로 올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풍기군수로 있을 때, 아니 풍기군수가 아니라 단양군수겠죠. 단양군수로 있을 때 그건 누구 무슨 여자? 뭐 지금 뭐 두양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양이? 예. 두양이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얘기를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사실이죠, 두양이 얘기는. 두양의 얘기도 사실 아닙니다. 예, 두양의 얘기도 사실 아니고 태계와 관련된 일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한 90% 거의 100% 가까이 그런 거. 어디 뭐 개성에선가 무슨 그건 뭐 나오는 모양인데 누구 기생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생이 아니요, 그때 기록에는 분명히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그 의주에 뭐냐면 그 자문전마관 그러니까 말 점검하는 관리로 파견돼서 중국 사신으로 안 갔거든요. 갔다가 그 평양에 왔을 때 뭐 그때 평양군 부윤이 상진이라는 사람인데 기생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가까이 안 한 거로 기록에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태계 시에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는데 참았다. 뭐 태계가 그만큼 뭐 자제력이 강했다는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태계 자신이 시에다 얘기해 놨습니다. 아, 시에다가. 시에다가 직접 넣는데 별로 뭐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졌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뭐 그 아내로 들였던 두 사람이 그렇게 자꾸 죽고 나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그 뭐 즐겁겠습니까? 그 인생이란 게 인생이란 즐거운 그리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있다 그러면 굳이 뭐 다시 여자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재미도 쏠쏠했겠죠. 물론요. 다른 인생에서 가져야 될 즐거움들이 그걸 뭐 충분히 가리고도 남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퇴계의 인생에서 우리가 저기 할 것은 여기 이상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작이라는 이제 유교의 이념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맹자를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결국 유학의 출발이라는 거는 맹자의 영향이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정몽주가 맹자에 미쳤고 그 맹자를 정도전한테 주거든요. 정도전이 저 시골에 갔을 때 유배돼 있을 때 가서 봐가지고 심효살이 할 때 보고서 심효살이 3년 하면서 맹자를 읽으면서 혁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조선 왕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것이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에서 발상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성계 그러니까 이방원이랑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성계를 추대해가지고 결국 조선 왕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뭐냐면은 이 불교를,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였으니까 그 불교를 배척하고, 그렇게 불교를 배척해가지고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그것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냐면 주자학도 주자가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관원상제부터 고쳐가고 이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고쳐가면서 쭉 그 조선 왕조가 진행되는데 결국은 이 주자학이라는 것이 뭔가 제대로 이해되고 논의되고 포괄적으로 이 주자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문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포괄적인 인식을 최초로 마련한 사람이 이태계라고 봐야죠. 왜냐면 이태계 자신이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뭐 서화담 같은 사람들 뭐 황진이하고 로맨스가 있고 대단하다고 그러지만은 이태계 같은 사람이 서화담을 평가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서화담은 무슨 서화담을 중국의 장행거와 같은 사람에게 비교하는데 그거는 뻥이다. 그거는 서화담이 뭘 알기 때문에 그 장행거랑 저기 하냐. 그건 뭐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한두 마디고 말하는 거 족족 이 세상에 해를 안 끼치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전에 뭐 하다못해 그 저기 한 조정암 조광조까지도 이 양반이 평하는 거 보면은 그 이전에 뭐 균겐펠이고 이런 사람을 다 훌륭한 사람이나 뭐 남겨놓은 게 없어서 그 학문을 평가할 수가 없다 제대로. 그러니까 이태계라는 사람이야말로 뭐냐면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제대로 학문의 맛을 안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태계라는 사람이 그 정도 경지에 가려면은 얼마나 젊었을 때 학문에 심취했을까. 그리고 이태계가 읽은 그 책들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체계적인 독서 방법이 아니어서 아까 저 의성깁시로부터 책이 많이 왔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본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뛴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식으로 무슨 천자문부터 이렇게 차차차 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전체적인 그 20세 주역에 미치면서 병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그 어려운 경전까지 다 흡수를 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늦게 이제 주자 대전을 잇고 이러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퇴계 인생은 퇴계 개인으로 보면은 최소한 그 주자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공자를 얘기하겠죠. 공자가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와가지고 노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말년에 그 결국 한 5년 동안의 업적으로 공자가 된 겁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그 전에 죽었다면 공자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노나라에 돌아와서 제자들 기르는 겨우 5년이에요. 5년 동안 그 업적으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자도 마찬가지로 뭐 조정에 나가고 저기 했지만은 그 제자들을 기르고 강화하라고 서원을 만들어서 한 거고 주자도 뭐냐면 최소한 이 사람이 풍기군수로 가서 한 게 소위 말해서 그 사역서원 을 처음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학자가 학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제자들을 기르고 이러는 것을 최초로 사실은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만들고 이래서 뭐냐면은 그러한 주작의 포괄적인 이해 그리고 학문의 즐거움 그리고 말년에 이 사람이 퇴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가 원래는 거기가 토계였는데 저기는 토계였는데 토가 토끼토자죠? 토끼토자도 흑토자도 됩니다. 흑토자도요? 하여튼 토계였는데 그걸 퇴계라고 말한 것도 자기는 은퇴해서 물러나서 이 정치판에서 제발 물러나서 내가 할 일이 많다. 이런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예. 46세가 넘어가면 사실은 어떤 권시부인이 죽고 나서도 자기를 돌볼 사람이 있으면 다른데 생각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48에 단양군수로 가서 두양이하고 로맨스가 생겼다는 얘기가 한참 돌아가서 제가 정 안 돼가지고 조선일보에 한번 그때 유석재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사실로 밝혀두자. 왜 그러냐면 두양이와 태기의 1000년간의 사랑인가 뭔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안동대 누군가 임 누군가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도저히 이걸 서사는 서사의 전개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제가 부인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의 전개가 사실로 정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뭐냐면 상이 아까 1000원짜리 지폐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상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쓰고 제가 지금 토계 쪽에 종택에 있는데 상계라 그러는데 우토계라 그러는데 거기에 집 짓는 것도 제가 그냥 짓지 말고 어떤 기록을 밝히자 그랬더니 총선하고 말이 잘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학계 나가서 발표해 버렸는데요. 기록으로는 남으라고.
뭐 틀린 건 틀린 거고요. 위치는 위치인 거죠. 근데 건물이 있으면 유행의 건물에 이끌려서 사람은 상상을 합니다. 돈에 이끌려서 우리가 태계를 상상하듯이 두 양의 건도 똑같은 것이죠. 그걸 사실처럼 자꾸 받아들이는 쪽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괜찮습니다. 소설은 가는 건 괜찮은데 기생, 태계 기생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48세 2월에 서울에서 쫓기듯이 태계가 내려갑니다. 그때도 큰일 날 뻔했어요. 달아나듯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군수 도임이 아니었어요. 그건 길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고 내려가서 2월 달쯤에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뭐 3, 4월까지 정신이 없고 도담 삼봉에 가보는 게 4월 넘어섭니다. 가볼 수 있죠. 쉽게. 도담 삼봉은 구단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신단양하고 다른 곳입니다. 신단양은 어디냐 하면 저기 뭡니까 충주호 배 타는 곳 있죠. 그 구단봉, 옥순봉 있는데 그 위쪽입니다. 그쪽인데 거기를 못 나가 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10월, 9월, 10월 되면 계속 차를 바꿔달라 그럽니다. 형님이 충청감사로 왔거든요. 10월에 떠나요. 그 사이에 무슨 뭐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만약의 경우에 조정에서 쫓기고 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기생과 로맨스를 했으면 조정의 감찰 속에 있기 때문에 감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났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중요한 이런 얘기 들죠. 태계가 뭐 자기 며느리 저거 개가시켰다는 얘기도 그 당시 상식에 어긋납니다. 말도 안 돼. 며느리가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굴 개가시킵니까? 두 명도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자손들도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전화로 그래요. 맞지 않냐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막 자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비난을 받고 과거에도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뭐 아니 그 두 양이를 뭐 그 집안에서 지금도 뭐 아닙니다. 해준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그게 되게 정기하고 평전에 그냥 버젓이 있으니까 기도 안 차요. 그 두 양이 산소는 누가 돌봤냐면 악의 이산해의 자손들이 돌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겉어들여가지고 나중에 태계 자손들이 달라들어서 거기 같이 뭐 재수 내고 그랬는데 그거 왜 그래요? 뭐 하려고? 자기 할아버지 뭐지 로맨스 만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뭐 자기 할아버지 스캔들 만들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아닌 걸 갖다가.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고 태계가 훌륭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 군수로 왔을 때 단양 군수로 할 때 그때 정말 그 가렴 죽으면 할 때인데 퇴계는 그렇게 점잖게 잘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군민들의 아주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아까 형이 충청 감사로 오니까 자기 지역에 그 대빵으로 지금 왔으니까 같은 관할 내에 자기가 군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풍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뭐 충분한 로맨스의 기간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뭐 어느 여자가 멀리서 사모했다 뭐 이런 거는 100명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00명. 아닙니다. 선생님 거기 뭐냐면 구단봉 밑에 강선대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구단봉 밑에 토정 이지함의 형님인 성함 이지번 바로 악의 이산의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은거해서 살도록 태계가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태계가 만들어준 은사 성함 이지번이 있습니다. 이지번의 기생이 일 겁니다. 뭐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만. 나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하여튼 근거는 없다. 별 근거는 없다. 네. 소설가들이 정비석 선생님이 말하는 우리 빨리 이걸로 잠깐 이거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대강 퇴계라는 분에 대해서 감이 오셨습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하여튼 퇴계는 그렇게 뭐 34살, 몇 살? 34살? 하여튼 대과급제를 한 사람이고 형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서 시골에서 그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고 그리고 훌륭한 그 어머님 아주 이렇게 평범한 어머님이었지만 그 퇴계 인생의 깊은 내면적인 깊이를 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부탁한 게 꼭 내 자손 속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 업을 계승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업이라는 게 학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현하면서 살았는데 평생을 끊임없이 높은 벼슬을 주었으나
나중엔 뭐 대사성까지 했으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 안 했네? 좌찬성까지 했습니다. 실제 실직이 좌찬성이에요. 좌찬성이라는 뭐 대사성 얘기는 뭐야? 대사성은 벌써 50대고요. 50대. 마지막에 받는 게 뭐 그 2조 판서도 하고 다 거쳐서 2조 판서면 좌찬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좌찬성까지 올라가고 했으니까 종일품까지 올라간 것이죠. 실제 실직이 그렇습니다. 실직이 그렇고 나중에 추정될 때 이제 영의정까지 추정되는 거고요. 이거는 당대에 굉장히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끊임없이 그거를 거절하고 자기는 보다 더 다른 이상적인 자기 학문 세계를 추구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벼슬 때문에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뭐 한 1년 계시다가 최후는 그렇게 돌아가셨죠? 2년쯤 계셨죠. 2년쯤 계시다가 고향에서 조용히 깨끗하게 돌아가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고봉과의 이 나눈 대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조선 유학의 대맥을 형성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뭐냐면 크게 말씀드리면은 그 기대성은 퇴계 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퇴계를 배운 격이 됐지만 이 두 사람의 논쟁은 오늘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결코 해결이 된 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대승의 논리를 그래도 많이 이어간 것이 율곡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대별이 사실은 이미 크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의 편지에서 이미 틀이 어느 정도 주어졌다. 그래서 결국 율곡 계열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노론이 됐고 이 소위 말해서 이 퇴계는 영남학파의 저기로 해서 이 남인이 된 거죠. 그것이 노론과 남인의 줄기가 조선 후기의 대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문제가 그 시단이 이 편지를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그 앞대가리만 좀 골라서 하셔도 돼. 골라서.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 하고 지난 시간에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아마 이해하기가 바로 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전체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좀 일어서서.